안녕하세요. 사랑과 은혜입니다. 오늘은 김삿갓 이야기를 낭독해드립니다. 10년이 넘도록 정처 없는 방랑의 길에 나선 김삿갓.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헐어머니와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자식을 팽개치고 집을 나와서 강산이 변하도록 이렇게 떠돌고 있는 것인지. 그러나 천재를 어찌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돈 한 푼 없이 팔도강산을 떠돌아다니면서 돈가씩 서가숙하며 살아가는 생활. 그것은 마치 거린과 다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마음씨 좋은 사람을 만나면 밥 한 수로도 먹고 또 술 한 잔으로도 마실 수 있고 또 겨우 잠잘 곳을 마련할 수 있었지만은 인심 사나운 개성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역시 예전에도 사람 많이 사는 도시는 시골에 비해서 인심이 사나웠던 것 같습니다. 김삿갓은 그처럼 어려운 경우를 당할 때마다 울분을 토로하는 시 한 편 남기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정처 없이 발길을 옮기다가 어둠이 다가오자 황부자댁을 찾아 하룻밤 신재질 것을 요구하지만은 이런 자에 거절당하고 맙니다. 그러자 부하가 잔뜩 치는 김삿갓은 황부자를 골탕 먹이기 위한 술책을 마련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낭독해드립니다. 노랑이 황부자. 어두운 밤거리를 하염없이 걸어오고 있노라니까 마침 어떤 기와집 대문 앞에서 60개 노인이 혼자 서성거리고 있었다. 대문을 절반쯤 열어놓은 채 마고자 차림으로 뒷짐을 지고 대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외출한 가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성 싶었다. 옳다 됐다. 저 노인한테 잠자리를 부탁해 봐야지. 그렇게 결심한 김삿갓은 노인 앞으로 다가와 머리를 정중하게 숙여 보였다. 어르신한테 부탁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시생은 지나가던 과객이옵니다. 어르신의 댁에서 하룻밤 신세를 지고 가게 해주십시오. 노인은 그 말을 듣기가 무섭게 손에 들고 있던 장족으로 삿대질을 해보이며 자네가 정신이 있는가? 자네를 누군 줄 알고 잠을 재워준단 말인가? 하고 무자비하게 쏘아붙이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주인 늙은이의 무지막지한 인사에 우라가 불끈 솟구쳐 올랐다. 잠자리를 거절하는 것은 물론 상대의 자유다. 그러나 동량은 주지 못할 망정 쪽방은 깨지 말라는 속담이 있지 않던가. 잠자리를 거절하는데도 무슨 핑계가 없어서 하필이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자로 몰아붙인단 말인가. 잠자리를 구하기는 이미 콧집이 기울었다. 늙은이의 버르장머리는 하도 비위에 거슬려서 처마 밑에서라도 좋으니 하룻밤만 자고 가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의식적으로 때를 써보았다. 그러자 늙은이는 화를 버럭 내며 소리를 크게 지른다. 그러면 냉큼 가버릴 일이지 무슨 놈의 잔소리가 그렇게도 많은거. 김삿갓은 너트로 웃으며 발길을 돌리려다 보니 저만큼 어둠 속에서 젊은 아낙네가 5, 6세가량 되어 보이는 어린아이의 손목을 붙잡고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볼상사납게도 목이 어깨 속에 푹 빠져있는 꼽추아이가 아닌가. 꼽추아이는 이쪽에 서 있는 노인을 재빨리 알아보고 엄마, 저기 할아버지가 대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불현듯 기상천외한 생각이 머리에 떠올랐다. 옳다 됐다. 저 꼽추아이를 이용해 잠자리를 구하자. 그래서 저 늙은이한테는 골탕을 한번
멋지게 먹여주기로 하자. 그리하여 몇 걸음 걸어오다가 꼽추아이 앞에서 발을 멈추고 혼잣말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쭈쭈쭈, 얼굴도 잘생긴 아이가 아깝게도 장애자가 되었구나. 그냥 내버려두면 일생 동안 병원 신세를 면하기가 어려울 터인데 왜 빨리 고쳐주지 않고 그냥 내버려두고 있는고. 아이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하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러나 그때에는 김 작가 스님이 저만큼 걸어가고 없었다. 커다란 함정을 하나 파놓았으니까 이제는 저쪽에서 등이 달아 반드시 찾아오리라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아이 어머니와 늙은이는 노상에서 무엇인가 한참 두리번거리는 모양이더니 이윽고 늙은이가 헐레벌떡 뒤를 쫓아오면서 여보시오, 젊은 선비님 나 좀 봅시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김 작가는 들은 척도 아니하고 휘청휘청 걸어나갔다. 문제의 늙은이가 또 소리를 지른다. 여보시오, 선비님. 조금 전에는 미친놈 취급을 이제는 깍듯이 선비님이란다. 칭호가 순식간에 바뀐 것만 보아도 등이 달아오른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김 작가는 못 들은 척하고 여전히 휘청휘청 걸어나갔다. 늙은이는 헐레벌떡 쫓아오더니 숨이 가빠 말은 못하고 김 작가의 옷소매를 덥석 움켜잡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그제야 발을 멈추었다. 아니, 노인장께서 웬일이십니까? 늙은이는 한참 동안이나 숨을 가다듬고 나서 조금 전에는 신뢰가 많았소이다. 내 며느리 말을 들어본 중 선비가 내 손자의 꼽추를 고쳐줄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이요? 하고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김 작가는 능청스럽게도 이렇게 반문하였다. 조금 전에 노상에서 꼽추 아이를 하나 만났는데 그러면 그 아이가 노인장의 손자였단 말씀입니까? 그렇소. 그 아이가 바로 내 손자아이요. 선비는 내 손자아이의 꼽추를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면서요? 꼽추도 일종의 병입니다. 의술을 제대로 배운 사람이라면 꼽추 따위는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어째서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김 작가는 자기가 의원님을 은연중에 암시해 보였다. 아니, 그럼 선생은 의원님이란 말씀이요? 김 작가는 그 말에는 대답을 아니하고 꼽추가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령 신이 나쁘단가 혹은 간이 나쁘다든가 원인만 정확히 알면 누구든 고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고칠 수 있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요? 그 아이의 병을 고쳐주려고 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원인을 정확히 모르면 약을 아무리 많이 써도 소용없는 일이지요. 그러면 선생은 그 아이의 병을 고쳐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진찰을 해보기 전에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노인장께서 원하신다면 고쳐보도록 하지요. 늙은이는 그 말을 듣고 나더니 팔을 잡아 끌며 자기 집으로 가자고 야단법석이었다. 그리하여 못 견디는 척하고 끌려와 보니 늙은이의 며느리는 그때까지도 대문 밖에서 김작가시 붙잡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사랑방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누고 보니 주인 영감님의 이름은 황만석이라고 하였다. 황만석 노인은 돈에 어떻게나 인색한지 남들은 자기를 노랑이라고 부른다고 자랑삼아 말해주었다. 그는 그런 말을 자기 입으로 천연덕스럽게 말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는 15살 때부터 장사를 시작하여 먹지 않고 쓰지 않아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거부가 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나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들은 농담이었지만은 황노인은 돈에는 얼마나 사족을 못 쓰는지 누가 이맛배기에 송곳을 박아놓어도 아프다는 말 대신에 그 쇠로구나 하고 오히려 기뻐하리라는 것이었다. 황노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웃지 못할 실담도 있다고 한다.
어느 해 여름에 황노인은 강에서 미역을 감다가 물에 빠져 죽게 되었는데 누가 배를 몰고 와서 구해주려고 하자 황 부자는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도 이 사람아 나는 죽으면 죽었지 사례금은 못 주겠네. 그런 줄 알고 나를 좀 살려주게 하고 소리를 크게 지른 일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노랑이 부자에게는 그와 비슷한 일화는 얼마든지 많았다. 그러나 노랑이도 손자의 꼽추만은 고쳐주고 싶은지 김삿갓을 제법 정중하게 대해주었다. 이윽고 저녁상이 나왔다. 그러나 반찬이라고는 김치 깍두기에 된장찌개뿐이어서 부잣집 저녁상 치고는 말이 아니었다. 저녁을 먹고 나자 그러면 내 손자의 병을 좀 고쳐주실까? 하고 나온다. 황노인은 돈의 노랑일 뿐만 아니라 성미도 어지간히 급한 모양이었다. 아니 성미가 조급해 그러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공짜밥을 여러 끼 먹여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서두르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김삿갓은 은근히 괘씸한 생각이 들어 짐짓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진찰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진찰을 정확하게 하려면 적어도 4, 5일은 걸려야 하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김삿갓은 모처럼 속임수를 써서 잠자리를 구한 김에 개성 구경을 다 할 때까지는 첫째 황노인 집에 늘어붙어 있을 작정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이다. 황노인은 그 말을 듣고 펄쩍 뛸 듯이 놀란다. 예, 여보시오. 무슨 놈의 진찰을 그렇게도 오래 하오. 그러자 그때 며느리가 문 밖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던지 큰 기침을 한 번 하고 나더니 아버님 4, 5일이 아니라 4, 5개월이 걸리더라도 이번만은 진찰을 정확하게 하여 병을 꼭 고쳐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시아버지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 아닌가. 김삿갓은 애당초 무슨 악의를 가지고 황노인을 속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다. 사람을 대하는 버르장머리가 하도 고약하기에 한 번쯤 걸려주고 싶은 생각에서 순간적으로 허튼 소리를 해보았던 것이다. 그런데 꼽추아의 어머니는 그런 속임수도 모르고 4, 5일이 아니라 4, 5개월이 걸리더라도 꼽추를 꼭 고치게 해달라고 시아버지에게 애원을 하고 있으니 김삿갓은 내심 죄책감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버린 불인지라 이제 와서는 발을 뺄 수가 없게 되지 않은가. 에라 뭐겠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겠지. 시간을 끌다 보면 어떻게 되겠지. 김삿갓은 마음을 느긋하게 먹고 황노인에게 이렇게 둘러대었다. 진찰은 아무 때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병자가 자고 일어나 아무 음식도 먹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진찰을 너댓 번쯤 해보아야 원인을 명확하게 알게 되거든. 그때 비로소 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자의 꼽추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황노인도 어쩔 수가 없는지 고개를 무겁게 끄덕이다가 약값은 얼마나 받으시려고? 하고 묻는다. 돈에는 워낙 영악한 노인인지라 병을 고치기도 전에 약값부터 걱정스러운 모양이었다. 부자 어른이신데 약값이 무슨 걱정입니까? 우선 병을 고쳐놓고 봐야 할 게 아닙니까? 황노인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돈거래란 그런 게 아니요. 약값을 미리 말해주시오. 그래야만 마음을 놓고 병을 고치겠소. 김삿갓은 어처구니가 없어 너트로 숨을 썼다. 밥만 먹여주신다면 노인장한테는 특별히 약값을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황노인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약값을 전혀 안 드릴 수는 없는 일이지요. 어쨌든 우리 아이의 병을 꼭 좀 고쳐주시오. 다음날 아침 황노인은 잠자리에서 일어나기가 무섭게 꼽추아이를 안방에 데리고 와서 진찰을 빨리 해달라고 조른다. 김삿갓은 어쩔 수 없이 꼽추아이의 저고리를 벗겨놓고 맥도 짚어보고 눈꺼풀을 뒤집어보기도 하면서 앞가슴과 등허리를 쓰다듬어 보기도 하였다. 꼽추아이는 앞가슴과 등허리가 납작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꼽추가 된 것은 어쩌면 영양실조 때문이 아닌가 싶을 지경이었다. 부잣집 아이치고는 영양 상태가 너무도 나쁘므로
김 작가는 일단 진찰을 끝내고 나서 황노인을 다음과 같이 나무라 주었다. 쭈쭈쭈, 개성은 인삼의 명산지인데 이 아이한테는 인삼 한 뿌리도 먹이지 않으셨군요. 김 작가씨 황노인을 나무라 주자 등 뒤에 서 있던 며느리가 얼른 대답을 가로막는다. 아버님께서는 아이들에게는 인삼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답니다. 그래서 아직 인삼은 한 번도 먹여본 일이 없사옵니다. 황노인은 김 작가의 충동질이 비위에 거슬리는지 며느리를 힐끗 돌아다보며 이렇게 말한다. 아이들은 밥만 먹고도 잘 자라는 법이라오. 그 값진 인삼을 무엇 때문에 함부로 먹이오? 김 작가는 너털 웃음을 웃을 수밖에 없었다. 인삼이 아무리 값진 귀물이로서니 병을 고치려면 인삼을 꼭 먹여야 합니다. 돈을 뒀다가 무엇에 쓰려고 그렇게 아끼십니까? 인삼을 꼭 먹어야만 잘 자란다면 인삼을 먹지 않은 아이들은 병이 아닌 아이가 없을 게 아니요. 발육이 좋은 아이라면 구태여 인삼을 먹일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영양실조가 아니옵니까? 병을 고치려면 우선 영양부터 보충해 줘야 합니다. 몸이 이렇게 허약해가지고서는 제 아무리 영약을 써도 몸이 약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꼽추는 고쳐주지 못할 망정 이번 기회에 영양만은 보충시켜주고 싶어서 김 작가는 아이 어머니에게 다음과 같이 당부하였다. 병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아내려면 진찰을 몇 번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몸이 이처럼 쇠약해서는 약을 쓸 수가 없으므로 우선 몸을 보호해주는 일이 시급합니다. 어디서 약병아리를 구해다가 뱃속에 인삼을 한 뿌리 넣어가지고 푹푹 고아 먹이도록 하십시오.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표정을 살금살금 살펴보며 인삼과 병아리를 꼭 고아 먹여야만 하겠습니까? 하고 다시 묻는다. 시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싶은 모양이었다. 김 작가는 그런 눈치를 채자 황노인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약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 제게 주실 돈으로 병아리와 인삼을 10마리만 고아 먹이도록 하십시오. 돈이 아무리 좋기로 손자의 건강만은 튼튼하게 해줘야 할 게 아니옵니까? 꼽추는 고쳐주지 못하더라도 영양을 보충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속죄는 되리라고 생각되었던 것이다. 황노인은 그제야 며느리를 돌아다보며 말한다. 의원 선생님 말씀대로 인삼과 병아리를 10마리만 구워 먹이도록 하자꾸나. 내가 어디서 좋은 인삼과 좋은 약병아리를 구해오도록 할 테니 너는 약탕관을 미리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거라. 병아리 한 마리라도 꼭 자기가 직접 사와야만 마음이 놓이는 황부자 영감이었던 것이다. 김 작가는 조반을 먹고 나자 저녁에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하고 황노인 집을 나섰다. 이제부터 마늘대 구경을 가려는 것이었다. 송악산 남쪽 그슬기에 있는 마늘대란 고려조의 전궁이었던 연경궁 앞에 널따란 정원의 이름이었다. 고려가 태평성대였을 때 임금님은 밤이면 궁녀들을 거느리고 정원을 거닐며 달 구경을 즐겼기에 정원의 이름을 마늘대라 불러왔었다. 그 당시 마늘대 주변에는 전궁인 연경궁을 비롯해 넓은 궁역에는 회경전, 장화전, 원덕전, 건덕전, 말령전, 팔선전 등등 수많은 궁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을 뿐만 아니라 뜰에는 기화요초도 만발하였고 나무숲 사이로는 궁복을 아름답게 차려입은 궁녀들의 내왕도 빈번했었다고 한다. 그러나 500년 왕조가 하루아침에 망하고 그 많던 궁전들도 자취조차 없이 사라져 버리지 않았는가. 백낙천의 시에 하루아침에 모두 불타버리고 가랑잎조차 남지 않았구나 라는 시구가 있거니와 김 작가는 마늘대를 거닐며 영고 성수의 무상함을 새삼스러이 절감하였다. 500년 왕조의 그루터기가 무엇인가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 넓은 마늘대를 사자치 뒤져보니 궁전을 떠받치고 있던 주춧돌만은 그래도 여기저기 남아있는데
그 주춧돌 위에는 무심한 낙엽만이 흩날리고 있지 않는가. 그 옛날 당나라의 시인 위응물은 깊은 산속으로 어떤 도사를 찾아갔다가 도사를 끝끝내 찾을 길이 없어 산에는 나뭇잎만 쌓여 있으니 어디서 그분의 행적을 찾으리요 하고 읊은 시가 있거니와 주춧돌 위에는 낙엽만이 흩날리고 있어서 망국의 한은 더욱 비참한 느낌이었다. 망월대를 둘러보고 비참감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인지 세종 때의 시인 안침도 만월에서 다음과 같은 시를 읊은 일이 있었다. 500년 전 옛 자취는 티끌이 되고 송악산 푸른 빛은 몇 번이나 새로웠나. 이끼 덮인 궁터는 나무꾼의 길이 되니 넓은 뜰은 비에 젖어 풀만이 봄이로다. 궁중의 노랫소리 지금은 들을 길 없고 동쪽 연못 놀이배도 잠긴 지 오래로다. 아득한 지난 일을 누구에게 물어보리. 만월대 상공에는 달이 떴을 뿐이로다. 실로 가슴이 메어주는 듯한 비참감이었다. 만국지하는 누구에게나 슬픈 일이다. 그 옛날 신라가 고려에 망했을 때에도 신해라는 시인은 신라의 도성이 황폐해진 것을 돌아보고 만국애가라는 노래를 읊은 일이 있었다. 그 가사는 소멸되어서 지금은 내용을 알 길이 없으나 무척 슬픈 노래였으리라는 사실은 능히 짐작할 수가 있었다. 배달민족의 주류적인 감성은 한이라고 흔히들 말해오고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나라의 흥망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온 탓이 아닐까 싶기도 하였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주춧돌들을 하나씩 밟아보며 허무감에 잠겨있노라니까 문득 어디선가 웃으며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그리하여 무심 중에 얼굴을 들어보니 송악산은 바야흐로 단풍이 절정이어서 젊은이들이 단풍놀이를 즐기며 희희낙낙 떠들어대고 있었던 것이다. 국가의 흥망이란 오로지 인간사에 불과한 것. 국가의 흥망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자신의 주위에는 추워도 변함이 없는가 보구나. 김작갓은 자연의 위대함에 새삼 감탄하다가 불현듯 이달의 시를 연상하였다. 화려하던 대골터는 풀 속에 묻혀있고 풀을 뜯던 소와 양은 석양에 누워있다. 나라는 망해도 산천만은 한가로워 계림 땅은 단풍놀이로 웃음꽃이 피었네. 그러고 보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통치자가 바뀌는 것만을 의미할 뿐 백성들은 영원히 존속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다. 그러자 그 순간 김작갓은 지난날 안침 술집에서 술을 같이 마셨던 교동세훈이라는 사람이 불현듯 머리에 떠올랐다. 교동세훈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고려가 망한 지 300년이 넘는 지금도 고려가 월그처럼 연연하고 있을까? 김작갓은 교동세훈의 정체가 새삼스러이 궁금해 만월대에서 내려오는 길에 안침 술집에 다시 한번 들러보았다. 주인 한학년은 김작갓을 대번에 알아보고 반갑게 맞아들인다. 어서 오셔요. 그렇잖아도 교동상호님한테서 술값을 미리 받아놓았기 때문에 오늘쯤 오셨으면 하고 기다렸답니다. 주인 한학년의 태도는 교동생훈과 동행했을 때와 똑같이 정성스럽고 상냥하였다. 김작갓은 술을 마셔가며 주인 한학년에게 이렇게 물어보았다. 지난번에 나와 함께 왔던 교동생훈은 어떤 사람이지요? 주인 한학년은 눈을 커다랗게 떠보이며 반문한다. 손님은 그 어른이 어떤 분인지도 모르시면서 같이 오셨던가요? 술집 한학내가 교동생훈을 그 어른이라고 부르는 것을 보면 그는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이 확실해 보였다. 김작갓은 시치미를 떼고 이렇게 말했다. 그 양반하고는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선지교에 가는 길을 물어본 것이 인연이 돼 술까지 얻어먹게 된 셈인지요. 그 양반은 지금도 하루에 한 번씩
선지교를 참배한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인가요? 그건 사실이옵니다. 그 어른은 비가 오시거나 눈이 오시거나 하루에 한 번씩 선지교에 꼭 다녀오신답니다. 그러게 일반 사람들은 그 어른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교동생원이라는 것이 그 양반의 별명이 아닌가요? 교동생원이라는 것은 본명을 말하고 싶지 않아서 자기 자신이 그렇게 불러달라고 한 이름이에요.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 부르는 별명은 그와는 달라요. 어떻게 다르다는 말이요? 개성 사람들은 그 어른을 최후의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답니다. 예? 최후의 고려인? 최후의 고려인이란 무슨 뜻인가요? 김작가씨 척이 놀라며 반문하자 주인 아낙네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라가 바뀐 지 300년이 넘었지만은 그 어른은 아직도 고려의 백성으로 살아오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선지교 참배하는 일만을 생활로 삼아오고 계시니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양반은 고려 때 고관 대작을 지낸 가문의 후예인가 보군요. 그 어른의 조상님은 고려의 충신 중에서도 알자 충신이었답니다. 그리고 주인 아낙네는 교동생원 가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들려주었다. 교동생원은 고려 때 이성계와 함께 문화시중 교수를 지낸 조모의 7대손이다. 고려가 망하자 교동생원의 조상은 두문동에 숨어 살다가 이태조가 산에 불을 질러버리는 바람에 다른 동지들이 함께 고스란히 불에 타 죽었다. 그로 인해 후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이름을 숨겨가며 장사치료 돈을 많이 모았다. 그런데 충신 조모의 7대손인 교동생원만은 장사를 마다고 개성으로 돌아와 지금은 날마다 선지교 참배하는 것을 유일한 일과로 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김작갓은 그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최후의 고려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를 알만했던 것이다. 나라가 망한 지 3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오로지 고려만을 흠모해오고 있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현실을 너무도 무시한 온고집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작갓은 그와 같은 일편단심에서 만국민의 정신적인 아름다움만은 느낄 수 있었다. 이날 밤 김작갓은 술이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황부잣집을 다시 찾아왔다. 다른 데서는 잠자리를 구할 수가 없기 때문이었다. 대문 앞에까지 다가오니 곱초머니가 문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반갑게 맞아주며 말한다. 어서 오십시오. 혹시나 안 오시는 게 아닌가 싶어 조마조마하게 기다렸사옵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주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도 극성스러운 모양이었다. 약속을 해놓고 돌아오지 않을 리가 있겠습니까? 아이한테 병아리와 인삼은 구워 먹이셨습니까? 김작갓은 그렇게 물어보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안 느낄 수가 없었다. 선생님 말씀대로 병아리와 인삼은 구워 먹였사옵니다. 잘하셨습니다. 날마다 한 마리씩 열흘쯤 구워 먹이면 눈에 보이게 효과가 날 것입니다. 약은 며칠 후에 쓰기로 하겠습니다. 김작갓은 그렇게 말하며 사랑방으로 다가오다가 문득 이렇게 말했다. 참, 저는 저녁을 먹고 오는 길입니다. 저녁 걱정을 하지 말아주십시오. 사랑방으로 들어서니 황노인은 다시 찾아온 것이 달갑지 않은지 오만상을 찌푸리며 인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는다. 김작갓은 괘씸하게 여겨져서 황노인을 한번 비꼬아주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오늘 거리 구경을 나갔다가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니 어떤 사람이 그렇게도 어리석더란 말이요. 황노인은 이야기의 내용이 궁금한지 김작갓과 마주 앉으며 반문한다. 김작갓은 시치미를 잡아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남부너불 지나고 있노라니까 무슨 구경거리가 있는지 사람들이 100여 명씩이나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가보았더니 두 사람의 사나이가 아마 서로 마주서서 중대한 흥정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흥정? 무슨 흥정을 하고 있더란 말이요? 돈을 위해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구두쇠가 있어서 어떤 짓궂은 친구가 그 구두쇠에게
내가 돈 1,000냥을 줄 테니 당신은 그 돈을 받고 죽을 수 있겠어? 하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황여인은 1,000냥이라는 말을 듣더니 눈을 휘번덕거리며 놀란다. 예, 돈을 1,000냥이나 거저주겠다고요? 거저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1,000냥을 줄 테니 그 대신 죽어달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흥정이 어떻게 됩니까? 황여인은 그 흥정에 관심이 지대한 모양이었다. 김삿갓은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 흥정은 원만하게 성립돼 그 구두쇠는 돈 1,000냥을 받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자기 손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황여인을 놀려주려고 일부러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황여인은 그 말을 듣고 나더니 매우 못마땅한 듯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 그 사람이야말로 선생 말씀대로 어리석기 짝없는 사람이었구려. 나 같으면 그런 어리석은 짓은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요. 노인장 같으면 목숨이 아까워 1,000냥을 깨끗이 단념하고 말겠다는 말씀입니까? 김삿갓이 그렇게 반문하자 황여인은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 보인다. 무슨 소리? 공짜로 굴러 들어온 돈을 송두리째 내버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요. 그러면 노인장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죽고 나면 돈을 받아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소.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돈을 받아낼 방도를 강구해내야 하지요. 죽고 나면 돈이 소용없다는 사실만은 황여인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다. 죽는다는 조건부로 돈을 주겠다고 했으니 죽지 않는다면 돈을 받지 못할 것이 아니옵니까? 그게 바로 흥정이라는 것이 아니겠소. 죽는 대신에 죽도록 매만 맞을 테니 그 대신 800냥만 달라고 하면 될 게 아니오. 흥정이란 본시 그런 것이 아니겠소. 김삿갓은 황여인의 교활한 사고방식에 오직 아연할 뿐이었다. 60이 다 된 늙은이가 돈을 위해서는 죽도록 매를 맞아도 좋다니 김삿갓으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사고방식이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멀거니 얼굴만 바라보다가 영감님은 돈밖에 모르시는 모양인데 그러고서 무슨 낙으로 살아가시오? 하고 물어보았다. 황여인을 경멸하는 질문이었음을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러나 황여인은 천연덕스럽게 대답한다. 돈을 모으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를 아마 선생은 모르실 것이요. 황여인은 거기까지 말하고 나서 무엇인가 잠시 주저하는 빛을 보이다가 돈을 모으는 즐거움 이외에도 나는 남이 모르는 즐거움을 또 하나 누리고 있다오. 하고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 아닌가. 예? 돈을 모으는 즐거움 이외에 또 하나의 즐거움이 있으시다고요? 그 즐거움이란 어떤 일이옵니까? 황여인에게 남이 모르는 즐거움이 있다는 소리에 김삿갓은 크게 놀랐다. 늙은이가 여자 관계는 아닐 것이고 도대체 무슨 즐거움이 또 있단 말일까? 그러나 황여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물쭈글 하기만 할 뿐 대답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더욱 궁금할 수밖에 없었다. 노인장께서는 연세가 많으셔서 설마 여자 관계는 아니실 테고 도대체 또 하나의 즐거움이란 어떤 일이옵니까? 그러자 황여인은 정색을 하며 김삿갓을 나무라는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여자 관계가 있어서는 난데요. 노양은 실로 심불로라는 말도 모르시오. 사내들이란 60이 아니라 80이 되어도 여자를 싫어하는 법이 아니라오. 그게 바로 음양의 이치가 아니겠소. 음양의 이치까지 들어가며 호되게 나무라는 데는 기가 찰 노릇이었다. 그야 물론 남자치고 계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남자도 남자 나름이지 60을 넘어가지고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모르는 소리. 노형은 남녀관계에서 반무식인가 보구려. 80이 넘은 높아도 감칠맛만은 알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형은 그런 이야기도 못 들어보셨는가? 80 높아도 감칠맛을 알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노형은 의술에는 방부르다면서 남녀관계에 대해서는 그렇게도 모르시오. 내가 옛날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
그리고 황노인은 다음과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옛날 어느 산골에 70이 다 된 어머니 과부와 20년 전에 시집을 갔다가 청산과부가 된 두 모녀가 살고 있었다. 두 모녀는 언제든지 독수공방으로 살아가야 하므로 어느 날이고 한숨을 치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 남들은 모두들 남편이 있어서 오손도손 정답게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모녀만은 팔자가 얼마나 기막히면 과부로 늙어 죽어야 한단 말인가. 20년 전에 청산과부가 된 딸로서는 당연히 한탄할 만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60이 넘어 과부가 된 어머니로서는 격에 어울리지 않는 탄식이었다. 그렇건만 과부 신세를 한탄하며 눈물을 지우기는 오히려 어머니가 딸보다는 한층 더했다. 그러면서도 과부 신세는 과부가 한다는 격으로 두 모녀는 서로를 사랑하고 동정하며 어느 모녀보다도 정답게 살아왔었다. 그렇게 다정하게 살아오던 모녀 과부가 어느 날 뜻하지 않은 일로 대판 싸움을 하게 되었다. 비가 몹시 오는 날이었다. 젊은 과부는 늙은 어머니와 함께 호적함에 한숨을 연방 쉬고 있다가 문득 하느님은 무심도 하시지. 이렇게 쓸쓸한 날에는 이왕이면 비만 내려주실 게 아니라 남자의 성기도 소나기처럼 퍼부어 주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탄식한 일이 있었다. 늙은 어머니는 딸의 소원을 듣고 귀가 번쩍 뜨이는지 정말이다 얘야, 하나님께서 그 물건을 소나기처럼 몇 광주리쯤 퍼부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딸의 소원에 전적으로 찬동하였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그 다음 딸의 말이 문제였다. 하느님께서 만약 그 물건을 세 광주리만 내려주신다면 어머니한테도 한 광주리 나눠드리고 나도 두 광주리를 가지고 얼마나 좋을까. 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어머니는 화를 버럭내며 딸에게 이렇게 나무라는 것이었다. 얘야, 그건 나는 안 될 일이다. 하느님이 그 물건을 세 광주리 내려 보내주신다면 내가 두 광주리를 갖고 너는 한 광주리를 가져야 옳을 일이지. 어째서 내가 두 광주리를 갖고 나는 한 광주리만 가지란 말이냐. 아무리 모녀간이라도 그 물건만은 하나도 양보하지 못하겠다. 아이 참, 어머니는 욕심이 많으시네요. 어머니는 늙은 양반이고 나는 젊은 여자가 아니에요. 어머니는 모든 것에서 딸에게 양보하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다른 물건이라면 너한테 얼마든지 양보하겠다. 그러나 그 물건만은 조금도 양보하지 않을 테니 너는 그리 알고 있거라. 이야기가 여기까지 전개되자 두 모녀는 마침내 인연전연하며 정면으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어머니 과부는 마침내 딸에게 이런 욕설까지 퍼붓게 되었다. 너는 20년 전에 청산과부가 되어 감칠맛도 제대로 모를 터인데 그 물건을 많이 갖겠다고 무슨 욕심을 그렇게도 부린단 말이냐. 나는 40이 다 되어서야 감칠맛을 알았기 때문에 정작 그 물건을 보람있게 쓸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나란 말이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건 나는 너한테 양보하지 못할 테니 그리 알아라. 그러나 두 모녀가 아무리 싸워본들 하늘에서 그런 물건이 단 한 개라도 내려올 리가 없으니 그들의 싸움은 결국 헛된 싸움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황여인의 그런 말을 듣고 김작갓은 배꼽을 웅크리고 웃었다. 이제 알아들었습니다. 황노인께서는 비록 늙으셨지만 아직은 애인이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이시군요. 노영은 맑기 하나는 누구보다도 밝으시구려. 아무리 늙어도 여자는 많을수록 좋다는 말씀이지요.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어. 하나가 좋다면 둘은 더 좋을 것이고 셋이면 더더욱 좋을 것이 아니요. 음양의 이치란 본래 그런 것이 아니겠소이까. 늙은이가 욕심을 과도하게 부르는 것이 은근히 밉살스러워 김작갓은 그를 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 노경에 여자에게 욕심을 너무 부리다가는 망신을 당하지 않을까요? 옛날에 어떤 늙은이가 애띤 소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생각은 간절하나 그놈이 말을 들어먹지 않으므로 그 물건을 여자의 그곳에 갖다 대고 억지로 넣으려고 비벼댔대네요.
그러나 아무리 비벼대도 그 물건은 들어가지가 않았는데 본인은 마음이 조급해서 자꾸만 들어갔느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여자는 번번이 들어가지 않았다고 대답하기가 민망스러워서 나중에는 인제 들어갔습니다 하고 거짓말로 대답했더니 영감은 그제야 만족스러워서 연방 껍을 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참 그러다 싶어 그놈의 대가리가 바람에 물려 써늘려 오니까 늙은이가 말하기를 내 속이 왜 이렇게도 써늘하냐? 아마 하절령인 모양이구나 하더랍니다. 황년이는 그 말을 듣고 쓸쓸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한다. 이 여보시여, 나는 아직 그 정도로 못쓰게 된 사람은 아니요. 그리고 이내 탄식하듯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아무리 영웅호골이라도 나이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러게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정타령에 이런 말이 있다고. 20대의 정은 번개불 정이요, 30대의 정은 장작불 정이요, 40대의 정은 화롯불 정이요, 50대의 정은 잿불 정이요, 70대의 정은 반딧불 정이라지요. 제 아무리 영웅호골이라도 그것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황명인이 쓸쓸하게 말하는 바람에 김 작가도 갑자기 수련해 오는 심정을 어찌할 수가 없었다.